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빛이 파동인데 이 이중슬릿에서 빛의 세기를 아주 작게 해서 한 번에 하나씩 포톤이 한 번에 하나씩 지나가게 하면 물론 대부분은 벽에 막히겠지만 통과를 하면 통과를 할 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통과를 하면 그럼 여기로 통과한 거야? 여기로 통과한 거야? 모르죠. 어디로 통과했는지 알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전혀 간섭 현상처럼 보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아주 많이 놓고 많이 쏘다 보면 다음과 같이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올 때는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측정하지 않고 진행해서 올 때는 파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올지 모르는 거죠. 파동이니까 다 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파동은 고전적으로는 전기장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그 파동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발견할 확률이고 아직 발견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은 입자처럼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이렇게 관측을 안 할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측을 하는 순간 입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전자 파동 빛은 원래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전자같이 우리가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그럼 파동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입자라도 운동량이 있으면 항상 그거에 해당되는 파장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나타나는 이 파장을 H를 P로 나누는 양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장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요게 X선으로 하면은 결정면 사이에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면 사이에 회절 무늬가 최대가 되는 곳에 요 빛의 파장과 같은 운동량, 그 운동량을 갖는 전자를 집어넣어도 최대가 되는 곳이 빛 엑스레이로 했던 것과 똑같은 각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처음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관측할 때는 입자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입자처럼 생각해서 관측을 했을 때 입자인 거죠. 관측을 했을 때 입자이지만 그것도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파동의 성질이 있네. 그럼 도대체 이 파동이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이런 파동 성질이 왜 원자 세계에서는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 요거 똑같은 우리 여기 요 파우더에다가 타겟이 이렇게 알루미늄 파우더에다가 X선을 지났을 때 회절무늬, 그 다음에 그 X선 파장에 해당되는 운동량을 가지는 전자로 쐈을 때 회절무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 전자나 빛이나 별로 둘 다 파동의 현상이 생기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때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입자라는 거는 관측을 했을 때는 입자 현상이 나타나고 관측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는 그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게 원자 세계에서는 전자든 빛이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럼 그 파동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파동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파동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장이 하나인 거. 파장이 하나인 파동을 우리가 빛인 경우에는 모노크로메, 단색광. 그리고 진동수가 하나인 빛이 오죠. 그럼 사인 파동이죠. 사인 파동이 오는 경우는 진동수가 하나고 파동수도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sin k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파동이 온 공간에 퍼져 있죠. 온 공간에 퍼져 있으면 이 파동의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곱을 하면 물론 좀 약간 꼬불꼬불하지만 전 공간에 파동이 퍼져 있죠. 그럼 파동이 어디 있냐? 전 공간에 퍼져 있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우리 그거 말고 우리 그러면은 파동이 중첩이 되니까 요 K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적당히 바꾼 거를 중첩을 시켜서 그때마다 진폭을 적당히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localized,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만드냐? 이런 여러 개의 파동, K가 여러 개인 파동을 적당한 진폭을 맞춰서 요 안에서는 중첩이 보강 간섭이 일으키게,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으키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대략 요 크기가 대략 델타 L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죠. 그럼 파동은 로컬라이즈 됐으니까 요 안에 있어. 근데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K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K를 여러 개를 더해야 되죠. 여러 개를 더하는데, 그럼 여러 개를 더한 소위 우리가 전문가의 표현을 들면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K 공간에서 이런 걸 만들려면 K 공간에서는 여러 개, K가 하나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것도 델타 K 만큼 여러 개 합해야 돼. 물론 아주 극한인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 있는 경우,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인 경우에는 델타 L이 무한대인 경우고, 그때는 K가 하나인 경우니까 델타 K가 0이죠. 델타 K. 다음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공간에서 이렇게 로컬라이즈된 웨이브를 만들려면 요 파동수 공간에서도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 두 개가 우리가 요 델타 L, 델타 K를 곱하면 대략 1이에요. 대략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델타 L을 이걸 크게 만들면, 넓게 퍼져 있게 만들려면 요것처럼 델타 K는 아주 작아도 된다는 거죠. 몇 개 없어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요거를 아주 델타 L을 작게 만들려면 뭐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 되니까 더 많은 K 값의 파동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게 좁아들면 델타 K는 더 넓어지죠. 이거는 파동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이 파동이 밧줄을 지나는 파동이든 소리든 빛이든 어느 경우에도 다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X 위치 공간에서 이런 걸 우리가 uncertainty라고 하는데, uncertainty가 있으면 그 파동수 공간에서의 uncertainty랑 곱하면 대략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파동에서의 우리 파동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파동이 무엇이든 간에 파동이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보면 조금 아까 빛이나 전자도 측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파동도 다음과 같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데 우리 여기 아까 P가
뭐라 그랬지? h를 람다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람다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아니 가만 있어봐. 그게 아니지. 이게 뭐지? 람다를 K 곱하기 람다인데 K 곱하기 람다가 이게 파동수의 정의가 이렇게 2하고 곱해서 2파인 거죠. 그래서 람다분의 1은 K를 2파이로 나눈 거야. 요걸 쓰면은 요거를 파동수 K로 쓰면 H 나누기 2파이 곱하기 K죠. 자, 그래서 보면 H라는 플랑크 상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 값도 많이 나와요. H를 2파이로 나누냐. H를 계속 2파이로 나누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요거를 H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그어서 작대기가 바지. 바니까 H바라고 읽어요. H바 K. 그래서 운동량은 H바 K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배운 순간 나도 대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뭐더라? 나중에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 하면은 뭐 D3승 X 나누기 2파이 3승 뭐 이런 거 적분하면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D바 3승 이게 2파이 3승으로 나온 거예요. 하여튼 뭐 바를 쓰면 2파이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요게 파동의 경우에는 항상 성립하는 불확정성 원리인데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는 두브로이의 물질파를 쓰면 H바를 곱하면 여기가 대략 H바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델타 L 혹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대략 H바 정도 된다는 거죠. 대략 H바 정도 된다는 건 뭐냐면 요 언서튼티랑 요 언서튼티를 곱해서 사실 H바는 굉장히 작은 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요게 항상 H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둘 다 동시에 아주 작게 0으로 보낼 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극한이 있다는 거죠. 극한이 H바. H바가 보통 거시세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수라서 0이라고 놓으면 고전역학에서는 델타 X랑 델타 P를 둘 다 0으로 거의 0으로 보낼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H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큼 크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두 개를 전부 다 0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개를 0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언서튼티 위치랑 운동량을 무한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사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정론자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주의 처음에 조건을 주어지면 초기 조건을 주어지면 그 다음에 세상은 전부 다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결정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솔베이 학회 왜 여러분들 사진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버그 뭐 여러 사람들이 쭉 있는 그 학회에서 양자역학을 이제 정립을 하려고 모였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속 딴지를 걸죠.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항상 보어랑 하이젠버그가 다음 날 그건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항상 둘이서 싸우다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위 이게 하이젠버그의 현미경이라는 건데 여기 현미경이 지름이 D예요. 지름이 D인데 여기서 물체의 크기가 델타 X 정도 크기인 거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을 쏴. 빛을 쏴서 여기로 들어와. 여기로 바깥으로 벗어나면 여기서 관측을 못하죠. 들어오면 돼. 들어오는 거가 제일 작은 게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거를 빛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쪽 끝에서
여기 가는 거. 다른 쪽 끝에서 여기 가는 게 요 끝에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우리 그거보다 여기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이죠. 바깥으로. 첫 번째 그거예요. 이게 델타 x 여기 각도가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대략 반파장.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인 경우에 파동인 경우에 보는데 그래서 델타 x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사인 알파가 기니까 사인 알파는 대략 탄젠트 알파랑 같으니까 L분의 T. 이게 T분의. 되게 이 정도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량에 들어오는 거 여기 들어오는 거랑 여기 들어오는 거는 포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면은 이게 포톤이 와서 박으면서 이게 막 움직일 테니까 그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최소한의 운동량의 변화, 이렇게 뒤로 튕겨놨을 때가 최대한의 운동량의 변화죠. 그 운동량의 변화가 요거의 X 성분의 2배죠. 이렇게 2배. 그 PX 성분은 요거의 사인 알파가 X 성분이고 2배. 그다음에 이건 H를 남대로 나는 양.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요거의 역수니까 H를 그러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X가 대략 1 정도 되는 H바 정도 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Y좌표랑 X방향의 운동량은 둘 다 동시에 정확히 될 수 있어요. X면 거기에 해당되는 PX, Y면 거기에 해당되는 PY, C면 거기에 해당되는 PC. 그쪽 그거의 언서튼티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PY는 항상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0으로 보낼 수 있는 극한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uncertainty principle이 불확정성 원리가 있으면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소 원자 같으면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럼 힘이야. 쿨럼이 R제곱분의 1이죠. 그 중력이랑 같아. R제곱분의 1이면 그러면 이게 전자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 타원 궤도를 돌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자 모형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다음과 같은 원자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궤도를 정하려면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지만 그 궤도를 그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점의 위치랑 그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죠. 근데 양자역학에 하면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를 그린다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원자 세계에서는 궤도를 그린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 그럼 궤도를 그리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면 뭐가 맞는 생각이냐?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이 빛의 이중슬릿을 지났을 때는 빛의 세기가 전기장에 비례하고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전기장에 비례한 다시 말하면 확률의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파동함수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물론 뭐 적당히 보면 에너지의 언서튼티랑 시간의 언서튼티도 대략 H바 정도가 돼요.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짧다는 거는 이게 뭐죠? 짧은 시간에 하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을 쏜다 그러면 빛이 짧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짧게 지나가려면 펄스를 줘야 된다는 거죠. 펄스를 주면 그 안에 로컬라이즈 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로컬라이즈 되는 거면은 그 안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파동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안에 에너지를 전달할 가능성, 큰 에너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언서티가 커질 수 있고, 그러면은 시간을 길게 한다는 거는 아주 거의 한 개의 에너지를 가진 파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델타 E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거. 다음 같은 불확정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38장이 다 끝나고, 그럼 도대체 그 파동이 뭐냐? 그 파동이 뭐냐? 그냥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빛은 파동은 그 전기장인데 절대값을 제곱을 한 게 그 측정할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은 도대체 뭐야? 라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파동이라고 하면 그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는 꼭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어야 그걸 적분을 하면 그거랑 조금 다음 시간에 있는 변화 사이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죠. 과학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측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드디어 원자 세계에서는 빛이든 광자든 전자든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파동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만 있어봐. 전자가 물질이니까 우리 그래도 매터 웨이브, 물질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물질 파동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파동이 있으면 전자가 쪼개져서 이렇게 쫙 마치 연속적으로 구름처럼 분포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지역학을 개발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작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어의 자기의 연구소에 똑똑한 젊은 친구 하이젠버그가 있어서, 그때 하이젠버그가 이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두 개를 곱하면 언서티티 두 개를 곱해서 0이 유한한 값으로 되는 걸 보니까 두 관측량을 순서를 바꿔서 해. 다시 말하면 x를 측정하고 그거의 x방향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라. 혹은 운동량을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고전적으로는 어느 걸 먼저 측정하는 거에 순서에 상관없이 x와 p를 구할 수 있는데, 양지역학에서는 이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려면 위치를 측정하는 거랑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에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약간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x랑 p를 측정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p를 측정했다. 그 다음에 x를 측정했다. 그러면 p를 측정하고 x를 측정했어. 그 다음에 x를 측정하고 p를 측정했어. 이 두 개가 다르면 이 두 개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숫자 같으면 그렇지 않죠. 숫자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어.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두 개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게 행렬이 있네. 그래서 하이젠버그는 행렬, 소위 매트릭스 미케닉스라는 걸로 다르다는 걸 기초로 해서 양지역학을 수립했는데, 이 개념이 행렬을 쓴다는 게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하이젠버그보다 조금 한 몇 살 많은 슈레딩어가 가만히 있어봐. 나도 뭔가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저 어린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네. 내가 어디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근데 나도 행렬을 잘 모르니 어떡하지? 난 그래도 미분 방정식은 잘 알아.
그래서 이제 가방에 계산 종이를 딱 들고 논문을 몇 개 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인의 손을 잡고 알프스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슈레딩거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 그걸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좋아.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주 좋은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인데 그 파동이 도대체 뭐냐? 그 파동이 아까 본 이중슬릿이라 빛이나 전자나 이런 거에 파동을 기술하는데 그 파동이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해석하지? 파동은 잘 기술했는데 파동이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 파동 함수가 도대체 뭐냐? 를 고민하다가 뭐였어요? 고민하다가 소위 솔베이 학회라고 그때 유명한 게 있는데 그때 최근에 사진 찍은 거 무슨 광고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난다긴다는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뭐 퀴리 부인, 뭐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버그, 파울리 뭐 다 모였어. 다 모여서 야 슈레딩어라는 애가 이렇게 예쁜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파동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아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근데 파동 방정식을 보면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왜 우리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이면 예를 들어서 파동 방정식이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이면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근데 파동이면 진동을 해야 되는데 슈레딩어가 얻은 거는 시간의 1차 미분이에요. 1차 미분은 진동하는 게 없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거나 엑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만 그 파동이 복소수면 진동할 수 있어. 그래서 복소수 함수예요. 복소수 함수에 대한 파동. 이게 도대체 뭐냐? 세상에 자연계에 없는 게 복소수랑 무한대가 없어요. 자연계에 복소수란 거 없어. 우리 측정하는 건 전부 다 실수만 측정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드립다 싸우는데 싸우다가 어떻게 했냐? 야, 그만 싸우고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다수결로 정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자, 그럼 해가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있은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까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뜰까 아니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여태까지 수백만 년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졌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건 내일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싸울 수 있죠. 다수결로 해. 그럼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사람 20명,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 25명. 어라? 그럼 내일 해는 서쪽에서 뜨는 걸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죠. 과학적인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때 학회를 했을 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보어의 연구소가 코펜하겐에 있었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래요. 코펜하겐 해석은 뭐냐면 그 중에 막스 본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복소수니까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마치 우리 이중슬릿에서 빛의 전기장의 제곱이 광재를 발견한 확률인 것처럼 이 복소수로 된 파동 함수는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게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을 취한 게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로 해석을 하자. 해석을 그렇게 하자고? 실제로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막 들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나온 지 한 100년 정도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해석에 어긋나는 양자극적인 실험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파동함수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여전히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동 함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파동 함수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복소수 함수인데 복소수 함수를 여기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거 그냥 그 복소수 함수 중에 일부가 실수 함수일 수 있으니까 파동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푸사 x니까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죠. x축에 대해서. 그럼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지만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른 파동 함수냐? 다른 파동 함수죠. 그렇지만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둘 다 똑같은 걸 주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동등하다고,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파동함수를 psi x라고 하면 psi x의 절대값의 제곱. 1차원인 경우에는 그거에 dx를 곱한 거. dx를 곱한 거니까 요게 뭐냐 하면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 이거예요. 요거는 요 자체로는 단위 길이당 확률이니까 확률 밀도가 되겠죠. 확률 선밀도가 되겠죠. 부피 3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R과 R 플러스 DR 사이에 있으면 3차원에서는 D3승 R. 이렇게 쓰면 요거는 R과 요 사이에서 발견할 확률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치면 이중슬릿,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온 포톤의 파동함수에 해당되는 거는 전기장을 파동함수로 쓰면 되고, 그걸 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의 경우에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그거의 그거의 답을 파동함수로 쓰면 되겠다. 근데 파동함수를 쓰는 건 좋은데 확률이라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하고 확률이라고 하면 확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공간에서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모든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 되려고 하면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서 해서 적분하면 유한해야 돼. 유한하면 어떻게 되죠? 유한한 그 값을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면 n으로 나눠주면 1이 되죠. 파동함수는 n의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런 걸 소위 우리가 규격화를 한다고 해요. 요게 확률이 되려면 이게 규격화된 파동함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이걸 전부 다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썼더니 먼저 슈레딩거는 아주 쉽게 썼어. 파동함수를 psi라고 쓰면 아까 h만 썼죠. 복소수도 있네. 허수도 있네. 2n분의 p제곱. 요건 사실 어떻게 하냐면 p를 i분의 h바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바꿔 쓰고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비상대론적인 경우 다음 걸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걸 다시 쓴 거야. 요거를 요렇게 쓰면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는데 앞에 i h바가 있으니까 h바 오메가를 2라고 쓰면 앞에 썼던 거를 이렇게 나눠서 써. psi를 x, y, z에만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에 의존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써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써보면 요거를 미분하면 h바 오메가, h바 2를 h바 오메가라고 쓰면 h바 오메가 파이 마이너스 h바 스퀘어 2m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y 플러스 v phi. 요거는 다 전부 다 없어지고 요 시간에 요거를 2라고 쓰면 그렇게 쓴 게 바로 여기는 요 식이에요. 요게 사실은 EM 오버 H바 제곱을 복잡하게 쓴 거니까 다음 포텐셜이 U로 쓰면 그래서 이렇게 써서 다음 같은 식을 만든 걸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근데요. x, y, z, t의 임의의 함수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일단 받아들여봐. 불쾌하지만 받아들여봐. 하고서 쓰면 요런 식을 만들 수 있죠. 요거 해당되는 거 만족하는 거 요거 쓰고 여기 있으면 이 아까 이게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 공간에서 2차 미분식이죠.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에 있는 식이 해가 있으면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 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 근데 물리학자들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걸 찾았어. 이거래 답이. 그래서 이게 유일한 답이야. 사기 같은데요? 사기 같죠? 그렇지만 찾았죠. 어떤 수를 써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파티클은 포텐셜이 없는 경우고 요게 2분의 mv 제곱이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쓰면 m 곱하기 p, 요게 p 제곱, 요게 이렇게 줘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2파이, 이게 아까 h바 k라고 했으니까 이게 k야. k 제곱. 이건 우리 많이 본 식이죠. 이게 다음 같은 식은 우리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게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랑 더해서 0이 되려면 비례해야 돼. 그러면 엑스포넨셜.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래서 두 개를 적당히 더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자유입자인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확률 밀도는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상수죠. 상수면 어디에나 있는 확률이 똑같아. 자유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어디에나 있을 확률이 똑같죠. 다음과 같이 줄 수 있죠. 근데 사기야. 자유입자가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쉽지만 자유입자가 양자극에서는 제일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규격화를 할 수 없어요. 문제. 자유입자는 가장 쉬운 입자인데 규격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 우리가 실험실 공간이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정하고 바깥은 0이 되는 걸로 우리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해요. 다음과 같이 있다. 어쨌든 드디어 파동함수가 있고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확률 밀도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드디어 그 수식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 좀 원래 그렇고 내가 아까 한 얘기고 그래서 보면 전자의 경우 9 곱하기 10만 31승 킬로그램 속도가 대략 200만 미터 퍼 세컨드 무지 빠르죠. 그렇지만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빛의 속도는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죠. 그러니까 한 2%, 빛의 속도의 한 2% 정도 되는 속도로 움직일 때 이걸 측정했더니 속도를 언서튼티를 1.5% 정도 했다. 그럼 위치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될 수 있냐? 운동량은 언서튼티는 요 운동량의
1.5%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걸 대략 계산을 하면 C-8 이 정도의 언서튼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꽤 크죠. 원자 크기에서는 꽤 큰 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고전적으로도 그게 나타나나? 고전적으로는 골프공이 35m/s인데 역시 속도의 언서튼티가 1.5%면 계산해 보면 이거는 정말 작아서 우리 거의 델타 X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리밋이냐면 이게 너무 작아서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아서 0으로 놓을 수 있는 극한이 고전역학으로 가는 극한이죠. 다시 말하면 물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의 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와 플랑크 상수의 크기가 그거에 비해서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아진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빛인 경우에 전자기 파동을 포톤, 광자라고 했다가 다시 그거랑 해당되는 전자를 보니까 물질이 파동이 있어서 그 파동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파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가장 간단한 자유입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위 우리 이런 걸 평면파라고 하죠. 평면파로 주어지는데 에너지는 h 곱하기 파이야. f 진동수예요. 근데 요거를 2파이로 나누고 2파이를 곱하면 요게 각진동수 오메가고 요게 h바죠. 그래서 hf로 쓰거나 h바 오메가로 써요. 운동량은 드브로이가 처음에 h를 람다로 나눈다고 했는데 분자분모를 2파이로 나누면 요게 h바고 요거는 요게 k분의 1이죠. 그래서 h바 k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절대값이 받는데 절대값의 제곱이 요게 확률 밀도라고 해서 전부 다 모든 공간에 접근하면 1이고 요게 확률 밀도로 해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수식을 쓰지 않고 수식 몇 개 썼지만 우리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는 대략 정성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렇게 주먹국으로 풀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2개만 보여주고 강의를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입자.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입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어가 양자역학을 쓰기 전에 했던 보어 모델, 수소 원자에 대한 보어 모형, 그다음에 그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하게 풀면 어떻게 되나? 우리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 상자라는 게 뭐냐면 상자 바깥으로 가지 못하죠. 1차원인 경우. 1차원인 경우 0부터 L 사이에만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공이 요 사이에만 있으려면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벽에서 튕겨나와.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려면 포텐셜 에너지가 0에서 무한대, L에서 무한대 이렇게 생긴 거죠. 1차원 상자라면 제로와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여기서는 무한대야. 넘어갈 수 없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생기는 이 안에 입자를 하나 넣으면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고전적으로는 아무거나 가질 수 있죠. 0부터 원하는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양자역학을 쓰면 이게 파동 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동 함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굳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거 보면 파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파동이 없어야 돼. 왜냐면 그 안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되면 이쪽에 있으려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해야 되죠. 여기 파동이 파동이 0이야. 여기도 파동이 0이야. 그럼 양쪽 끝이 고정된 파동의 형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지난 학기에 소리에서 기타줄. 양쪽 끝이 고정된 기타줄에서 생길 수 있는 파동, 정지 파동이죠.
정지 파동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게 있을 수 있냐면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파동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반파장, 한 파장 반. 다시 말하면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람다의 정수배면 되죠. n이 정수배인데 n이 얼마야? 정수라고 하면 이게 양수니까 n이 0일 수는 없죠. 그래서 n이 1부터 요거를 양변에 2를 곱한 게 요거네. 에너지는 요거 구했으면 이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데 요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죠. 근데 P는 H를 람다로 나눈 건데 람다를 구했잖아. H를 2L 나누기 N.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는 2M분의 H제곱 4L제곱분의 N제곱. 그래서 8mL제곱 H제곱 N제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전적으로는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는데 양력학적으로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디스크리트하다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그것도 뭐냐면 1, n이 2면 4, 9, n의 제곱으로 비례죠. 다음 같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이런 걸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에너지가 콘타이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파동수 혹은 파장이 콘타이즈 돼서 그렇죠. 파장이 콘타이즈 돼 있죠. 다음 같이 돼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고전적인 것과 아주 다른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제일 낮은 에너지가 뭐죠? 우리가 소위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제일 낮은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제일 낮은 에너지가 얼마죠? n이 1일 때죠. 요거예요. 고전적으로는 에너지가 0일 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양자학적으로는 에너지가 0인 게 없어요. 항상 0보다 큰, 아주 제일 낮은 상태라도 에너지가 0. 그거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은 우리가 적당히 정했는데 에너지 기준점을 n이 1인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0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거는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가는 에너지의 차이만 생각하니까 라고 했지만 양자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학에서는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죠. 0으로 잡았을 때 제일 낮은 에너지가 그거보다 높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파동이잖아. 파동이면 파동이 뭐가 좋다는 거야? 파동이면 uncertainty principle 있다. uncertainty principle은 뭐냐면 만약에 에너지가 0이어봐.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정지에서 가만히 있으면 P가 0이야. 델타 P가 0이죠. 델타 X는 지가 기껏 해봤자 이 안에 있으니까 L이죠. 델타 X는 L이죠. 델타 P는 0이야. 곱하면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려면 에너지가 정지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이거를 점점 좁게 만들면 그러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러면 델타 P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무지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L이 점점 작아지면 같은 N 값이라도
에너지의 가장 단위 작은 값이 점점 커지죠.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아까처럼 고전적으로 여기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양자역학적으로 푼 에너지 스펙트럼이랑 고전적인 입자랑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걸 거부해. 왜냐하면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있는 포텐셜 우물 안에 이렇게 입자가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타 줄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타 줄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진동하지 않는 파동은 없는 거죠. 진동을 하려면 반드시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정지파, 스탠딩 웨이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 K, 파동수가 퀀타이즈 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거. 그래서 이제 좀 더 지금 얘기한 거는 에너지 스펙트럼이고 그럼 주어진 에너지 EN을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는 얼마냐? 그것까지 구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n이 1일 때 그것은 뭐냐면 사인 아까 보는 게 사인 kx인데 아까 우리 봐야 되죠. 시간은 t가 제로라고 하면 이게 nl이 이거니까 우리 사인 kx를 써야 되는데 k가 얼마야? 람다가 2파이를 k로 나눈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k는 다시 써봐. 2파이 n 나누기 k는 2l이니까 2를 없애자. k는 L분의 n파이죠. n이라고 합시다. n이 1부터. 그래서 사인 L분의 n파이 x죠. n이 1일 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 바닥 상태인 경우에는 요거의 제곱.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15일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거가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요 함수가 주어졌지만 앞에 크기는 진폭은 결정이 되지 않았죠. 진폭을 어떻게 결정하나? 요게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게 확률 밀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모든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 되도록 정하면 되죠. 그래서 규격화를 한다. px는 요건데 요거를 a를 어떻게 구하나? a를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를 적분하면 1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선 파동이 0이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뒤에 있나? 없네. 그럼 뒤에다가 계산, 마치 빈칸을 만들었네. 그러면 a제곱, 절대값의 제곱,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사인 제곱 x, l분의 n파이 x, dx. 이게 1이면 되죠. 그러면 a제곱,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 n파이 x. 이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x는 적분하면 뭐 앞에 뭐가 나오지만 사인이 되죠. 사인이 되는데 x가 제로면 사인이면 0. l이면 밑에 l이랑 상쇄가 돼서 2n파이. 사인 2n파이. 0이죠. 요거는 적분하면 0이야. 앞에 있는 거만 있죠. 앞에 있는 게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a제곱은 2 나누기 l. 그럼 a는 스퀘어 루트 2 나누기 l에다가 적당한 페이스가 있으면 되죠. 이거는 절대 크기가 1인 복소수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항상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지는 거면 제일 간단한 걸 써서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그 소리.
요거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게 A 제곱이 2 나누기 L이니까 이제는 물어볼 수 있어요. 확률 파동 함수를 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에너지가 N이 예를 들어서 10인 상태에 있다. 10인 상태, 그럼 이게 N이 10이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N이 1인 경우로 생각해요. N이 1인 경우에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모양인데 그러면 X1부터 입자를 X1부터 X2 사이에서 발견할 확률은 이 안에 있을 확률은 발견할 확률은 이거부터 더해주면 전부 다 적분을 해주면 되죠. 적분한다는 게 뭐죠? 요 곡선 밑에 있는 넓이가 바로 확률에 해당됩니다.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X1과 X2 사이에서 검출할 확률은 확률 밀도를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아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이었는데 아까는 0부터 L까지 하면 코사인은 0이 됐지만 적분은 0이 됐지만 이제는 그거를 X1, X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오, 좋았어. 잉크 지워야 되겠는데? 잉크를 어떻게 지우지? 모든 잉크 제거.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보면 파동함수 아까 스퀘어루트 L분의 2 N이 1 이렇게 진동을 하죠. 2, 3 그거에 대한 파동에 대한 확률은 요거 절대값의 제곱 0 이상인 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좋았어.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Y축은 뭐 별지.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EN 8ml 스퀘어분의 H 스퀘어 N 제곱 이렇게 좀 썼던 거죠. 그래서 N이 제일 작은 거 N이 1일 때 그때 에너지 E1이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첫 번째인 거는 요거의 4배죠. N 제곱이니까 요거 제일 낮은 거 두 번째로 에너지가 작은 거를 맨 밑에 거를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게 첫 번째 들뜬 상태. 엘리베이터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1층이죠. 그렇지. 근데 여기 두 번째지만 에너지가 E2지만 첫 번째 들뜬 상태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다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자연계에 있는 거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자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려고 해요. 근데 그냥은 못 내려오지.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전하를 띄 이게 아까 그게 입자가 전하를 띄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방출을 하면 되는 거죠. 혹은 여기서 요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여기서 그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걸 쏘이면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요걸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주니까. 그래서 흡수할 때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여기다가 방출할 때는 들어간 것과 똑같은 에너지 혹은 진동수의 빛을 방출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한 거니까 한 건데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무한한 상자 안에 넣었다는 거는 포텐셜이 양쪽에서 무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무한한 포텐셜이 어디 있어? 무한하다는 건 없다며. 실제로는 그래서 유한한 포텐셜이죠. 높이가 U0야. 이게 물론 굉장히 에너지가 아주 낮은 경우 무한하게 없어요. 다음 같이 되면 요런 굉장히 곤란한 식을 풀 수 있어요. 물리학과에서 이거 풀어요. 이걸 풀면 제일 낮은 상태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게 무한대로 되면은 이렇게 되지만 이젠 반드시 여기가 마치 기타 줄로 보면 양쪽 끝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해. 양쪽 끝이 약간 진동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파동함수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 이걸 풀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이때 물론 에너지는 앞에서 구한 거랑 같진 않아요. 에너지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지 않나요? 문제지. 운동 에너지가 음수일 확률이 있다는 거야? 이상한데. 그럼 있나 봐야지. 그럼 여기 입자가 있나라고 확인을 해보려면 요 안에 델타 X를 확인할 만큼의 운동량을 줘야죠. 그 운동량을 주면 그 운동량이 요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서 요 안에 이거 복잡한 얘기야. 어쨌든 다 은 것 같지. 유한할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퍼뜨려. 물론 이게 점점 높아지면 이렇게 퍼져나간 곳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그래서 아까 지금 1차원을 했죠. 2차원을 하면 2차원을 어떻게 하냐. 지금 그렇게 복잡하죠. 이게 도선에다가 판을 둬. 금속, 반도체, 절연체, 금속 이런 식으로 돼. 단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줬지만 사실은 여기 아까 본 그런 유한한 포텐셜을 준 거랑 같아요. 포텐셜을 준 거랑 같은데 이게 1차원인데 2차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대단하죠. 요 하나 동그라미가 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자에 해당되는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이게 원자는 아니죠. 원자에서 나온 그 디프렉션 패턴을 찍어서 시각화한 거지 이게 실제로 원자는 아니지만 원자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 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노 사이언스의 영험한 신통력을 발휘해서 분자를 이렇게 하나씩 놔뒀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일부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생기는 뭐 파동들이 뭐 지멋대로인 것 같죠. 그래서 4분의 1 했다가 반. 반을 했더니 위에는 조금 규칙적인데 밑에는 아직도 개판이네. 이제는 점점 뭐가 되는 것 같더니 다 만드니까 이게 전자의 파동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를 만화로 그린 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거죠. 이게 원자를 쭉 붙여놨어. 이게 산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가 있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장벽을 만들어 놨잖아. 이게 만약에 아주 요한한 에너지가 작으면 이게 굉장히 높은 장벽이야. 그럼 무한한 포텐셜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동그란 거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파동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게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1차원에서는 기타 줄을 튕기면 정지 파동이 스탠딩 웨이브가 생긴다고 했죠.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북이야, 북. 드럼이면 드럼에 이렇게 동그란 바깥쪽 끝을 고정시켜 놓고 북을 땅 때리면 북 표면에 이렇게 진동을 하죠. 진동하는 모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XY 평면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있고,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중심에서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요 축을 중심으로 대칭성 있는 이런 파동이 생기는 게 제일 낮은 에너지 모드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북에서 나오는 소리랑 아주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한참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자가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갇혀 있게 되죠. 이게 우리가 전자덧, 일렉트론 트랩이라고 하죠. 요 사이즈를 줄인 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 몰라. 요즘 TV 모니터에 LED, QLED 앞에 Q가 뭐냐면 퀀텀 닷이에요. 닷이 점이죠. 점을 확대한 거예요. 이걸 작게 만들기 이거 퀀텀 닷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안에 가둬둘 수 있다 이거죠. 그럼 2차원만 가능한가? 3차원도 할 수 있지. 3차원 상자. 2차원 상자. 2차원 상자는 가로 세로가 LX, LY면 이 안 보이는 이쪽 벽에 무한의 포텐셜이 이렇게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차원은 이 바깥에는 전부 다 포텐셜이 무한되고 안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 에너지는 이쪽으로 진동하는 거, 이쪽으로 진동하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모드를. 그래서 8n분의 h 제곱, 아까 하나만 있을 땐 요거였었죠. l 제곱분의 n 제곱. y쪽 방향으로 하나. lx, li, l지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그 터널링은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우리 요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고 수소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